사이버 공간의 어떤 역기능을 극복함으로써 우리가 그런 역량을 가지고 글로벌 경제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국가적 위기도 극복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15년 동안 중국 경제 성장을 보면요, 일반 그 은행들, 예를 들면 농상은행이라든지 은행들의 어떤 거래 규모라든지 이런 성장세하고 알리바바라는 플랫폼, 그래서 이제 우리 알리페이라는 플랫폼이 있죠. B2C, B2B 플랫폼인데, 이런 플랫폼의 성장세를 비교해 보면요, 사실 중국 경제의 성장은 제 생각에는 인터넷과 사이버 공간이 리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요, 역할들이 이게 전체 그 전자금융 관련된, 이게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정의하는 플레이어들의 리스트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기술 정보에 살 수 있는 그 플레이어들이 전자금융 보조업자 또는 중개 결제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소위 말해서 피지라든지 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플레이어들이 지금 이렇게 많습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부터 시작해서 전자지급 결제 대행하는 피지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불 지급하는, 최근에 비바 리퍼블리카 같은 토스 시스템이죠. 그 총 누적 거래액이 1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또 비금융의 전자지급 서비스, 또 글로벌 서비스, 페이팔 같은 글로벌 서비스, 그 다음에 삼성페이처럼 인프라를 가지고 운영하는 페이까지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현재 각 축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안에서 어떤 모델을 찾아낼 것인지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환경에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해킹 사고를 보면요, 지금 이제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방글라데시 은행의 PC가 장악이 됩니다. 장악이 돼서 결국 스위프트라는 그 에스크로, 국제은행 간 자금이체 시의 에스크로 제도인데, 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중앙은행의 자금이체를 통해서 필리핀 은행으로 소위 말해서 거래를 성공시킨 그런 사례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이 방글라데시 은행이 이제 뉴욕의 연방준비은행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필리핀에 이체를 했고요. 요 필리핀에서 이제 카지노로 이체를 한 다음에 카지노에서 돈 세탁을 통해서 이제 돈을 꺼내간 그런 사례입니다. 35개 주문이 이제 시도가 됐고, 그 중에 30개는 블락이 됐고요. 4개 주문이 성공했고, 1개 주문은 오타가 발생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어쨌든 약 8,100만 달러, 964억 원 정도가 이체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게 2016년 올해 2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이미 유사한 시도가 작년 12월에도 있었고요. 작년 1월에 있었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은행들도 같이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단지 이제 블락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됩니다. 은행의 PC 환경이 장악이 된 거고요. 그 악성 코드에서 장악이 된 거고, 그 PC 환경에서 이제 스위프트를 통해서 거래 이체를 시도한 건데, 중간에 여러 가지 그 안전 장치들이 잘 블락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방글라데시 은행 같은 경우는 마침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금융 환경이 이 정도까지 소위 말해서 은행의 내부가 장악돼서 이 정도의 사고가 나는 건 일상화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인데, 우리나라에서 한 2위 정도 한 마켓플레이스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이 해킹에서 이제 결국 경찰이 보도를 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게 됐는데요. 이 과정을 좀 보시면요, 실제 제가 생각해도 좀 회피하기 어려운 정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요, N포털 피싱 사이트라고 있는데, 이게 네이버의 이 피싱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비밀번호가 잘못됐습니다라고 여기 보시면 이런 그 화면이 뜨면요, 일반인들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피싱 사이트, 가짜 사이트거든요. 가짜 사이트가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쁩니다. 색상도 예쁘고요. 여러분 모바일 앱도 모 은행의 과거에 피싱 앱이 훨씬 더 아이콘이 예뻤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보면 신뢰가 더 가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유도를 해서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을 받습니다. 입력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해커가 이 아이디 패스워드로 그 계정에 들어가서요, 뭘 가져가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엔드라이브에 있었던 그 가족 사진들을 다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을 읽어보고 말투를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이메일을 이 대상, 그러니까 이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는 거죠. 보내면서 보시면은 동생의 어떤 이메일 주소를 탈취해 가지고요. 그 탈취한 계정으로 접속을 해서 결국은 보시면은 이제 우리 가족이라는 그 스크린세이버를 만들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투도 뭐 받는 사람 작은 누나 해서 심심해서 만들어 본 건데 뭐 마음이 찡하다 이렇게 그 말투까지 흉내내서 보내니까요. 당연히 클릭을 하게 되고 그 스크린세이버를 설치를 합니다. 스크린세이버 설치해서 보니까는 이제 그 조카들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띄워놨는데 결국은 이분 PC가 장악이 되면서 이제 파일 서버가 장악이 되고 파일 서버가 장악이 돼서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 어드민을 하는 분의 PC가 장악이 돼서 결국은 탈취가 되는 그게 5월인데요. 5월 달에 탈취한 다음에 로그가 충분히 지워질 때를 기다리고 7월에 사장에게 협박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비트코인 달라고 이렇게 협박 메일을 보내. 자, 이 정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공격자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요. 이런 정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높은 수준이 아니고 일상화된 충분히 많이 발생하는 공격들이다. 과거에 이제 그 3위 포털사가 3,500만 건 유출 사건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판결문을 보면 그 전년도에 24번의 유사한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7월 26일 날 밤부터 새벽까지 다음날 새벽까지 이 3,500만 건 유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은 이런 정도의 공격 또 소셜 이게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소셜 엔지니어링도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많은 데이터 분석가들이 또 해킹 분석가들이 이제 이때 사용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이렇게 명령 코드들을 분석하고 IP를 추적하고 그걸 DB화시켜서 과연 과거의 어떤 공격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분석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완전치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역기능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하면 과연 우리가 이런 새로운 기술들을 정말 이용하고 접목시킬 수 있느냐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새로운 어떤 공격 방법이 나타나는데 피싱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분포를 보시면요. 보통 온라인 서비스나 파이낸셜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금융 사이트도 피싱 사이트가 아주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나타난 부분을 보시면은 아프리카 위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동유럽 이런 쪽이 이제 아주 많고요. 필리핀 쪽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창궐 하는 데고 미국만 해도요. 상당히 어떤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히 방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랜섬웨어라는 게 있습니다. 랜섬웨어는 일단 감염이 되면요. 파일을 어떻게 만드냐면 암호화시켜서 우리가 예를 들면 워드 파일이면 .doc라고 돼 있는데 .encrypted 하면서 바꿔버리고 원래 DOC 파일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협박 메일이 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안 풀어주겠다. 이게 이제 그 LA에 있었던 차병원이 이제 이렇게 걸려서 병원 전체 데이터가 인크립션이 암호화돼서 병원 업무가 마비가 된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제 뭐 얼마를 어떤 협상이 있었는지는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병원이 정상화된 걸로 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협상이 있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보통 지금 개인한테 요구하는 경우는요. 한 3, 40만 원 정도, 뭐 20 몇만 원에 지불했다라는 제가 아는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연구 데이터가 다 인크립션이 돼서 결국 이제 지불하신 거죠. 자, 이런 그 랜섬웨어가 지금 창궐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4월 초에 굉장히 락키라는 랜섬웨어가 급속도로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는 이 공격의 어떤 현황 측면에서 보면 이런 정도의 기법까지 동원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질은 제가 뒤에서 악성 코드라는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국가는 사용하지 않는지 이렇게 다른 측면에서 안보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암호의 활용에 대한 얘기인데요.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은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연합군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머만이라는 그 독일 외무장관이요, 멕시코의 전문을 멕시코 대사에게 이제 그 독일의 멕시코 주재 대사죠 보내면서 멕시코 정부한테
미국을 공격을 하면 나중에 예를 들면 뭐 텍사스 땅을 보장하겠다라는 이런 이제 전문을 보내고 딜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영국이요. 요 내용을 암호를 풀어냅니다. 어떻게 풀어내냐면 유보트가 그 대서양에 침몰했을 때요. 독일도 이제 유보트 안에 있는 코드북이라고 하죠. 암호 해독을 위한 코드북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찾아내려고 잠수부를 넣어서 동원해서 들어갔는데 결국 못 찾습니다. 영국도 못 찾은 걸로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영국은 찾았습니다. 그리고서 독일이 기다립니다. 독일이 폭격을 런던 시내도 폭격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이 폭격 메시지를 읽고서 대응하는지를 보니까 폭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독일은 코드북이 노출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문을 쓰거든요. 네, 암호 전문을 같은 이제 암호 체계로 씁니다. 근데 영국은 이미 알고 있었고 폭격 당하면서도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이 전문을 바로 공개를 이제 직접 공개도 아니고요.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함으로써 미국의 여론을 반전시켜서 미국이 참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전을 선언했을 때 이제 새로 대통령이 나오면서 참전을 선언했을 때 영국은 쾌재를 부르면서 박수를 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암호가 어떤 역사를 바꾼 사례. 그리고 또 여러분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을 때 튜링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그 에니그마라는 그 암호 체계를 읽어내고 그리고 이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이런 체계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2001년입니다. 2002년 우리나라의 모 부대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국방위원회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요. 당시 서해교전 때 이미 우리 부대에서 VIP한테 보고서를 올렸다. 이게 블랙북이라고 하거든요. 블랙북을 흔들면서 보고를 다 올렸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그날로 북한의 암호 체계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암호 체계도 바뀌게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어떤 가져온 노하우가 한 번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이만큼 이 어떤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이 암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의 사례로서 이제 어떤 빈라덴 사살 사건에서도 이게 7년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그건 이제 NSA가 모니터링을 하는데 키워드 딱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키워드는 소위 말해서 빈라덴과 가족들 그다음에 가장 가까운 참모들만 쓰는 키워드가 나온 걸 딱 하나를 잡아서 그걸 추적해가지고 결국은 이 제로니모 작전이라고 해서 이게 백악관 지하에서 있었던 작전인데요. 이 작전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받으면서 그 빈라덴의 의식초로 접근해서 이제 결국 찾아서 이제 사살하는데 이 과정이 이 소위 말해서 이제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책으로 나오게 이제 이 작전에 참여했던 분이 이제 책을 써서 나오게 돼서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되는데 그때 어느 정도의 정보를 미국 정부가 습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 상당히 크게 공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위성을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이제 가다피를 사살할 때도 위성에서 가다피가 위성 전화를 쓰는데 그 한 통화를 가지고 추적해서 이제 이런 모니터링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우리가 에셜론이라고 합니다. 에셜론은 전 세계 위성과 관련된 통신을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노든이 공개하는 게 프리즘이라는 체계입니다. 프리즘은 인터넷 전체를 모니터링하는 체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네트워크 구간에서도 모니터링을 하지만 해당하는 그 PC 안에도 뭔가 이렇게 이 프로그램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익스플로이트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프로그램의 빈틈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 빈틈을 찾아내는 것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 연구가 이제 이렇게 NSA라든지 뭐 사이버 사령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런 기술을 연구를 통해서 분석을 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도록 체계를 현재 이제 완전치는 않지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정보의 수집 자체가 어떤 국가의 어떤 행위 자체에 어떤 기반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의사결정을 오류 없이 해냈을 때 이제 국가의 의지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민간 기업들과 굉장히 많은 협조를 하고 있고 뭐 많은 기업들이 협조하는데 지난번에 애플이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상당한 트러블이 있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기술을 어떻게 확보하냐면요. 여기 보시면 IQT라는 그 펀드가 있습니다. 이 펀드는 CIA가 만든 펀드입니다. 여기에 이 보드 멤버 중에 체어맨이 누구냐면 아리조나 주립대 총장이신데요. 이 인큐테를 왜 만들었냐면요. 90년대 이전까지는 92년 이전까지는 이 CIA가 코로나 위성도 만들고 유투기도 만들 정도로
그 기술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 세계입니다. 92년 이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94년도에 넷스케이프가 나오고요. 아마 그때가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는 우리나라에 시작된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는 이제 커머셜 마켓을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커머셜의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인큐텔이 만들어지면서 투자를 합니다. 인큐텔이 투자한 70여 개 기업, 그러니까 미 연방정부가 필요하고 또 CIA가 필요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데요.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인큐텔이 5% 투자하면 나머지 뭐 90% 정도는 뭐 구글이 투자하고 이런 이제 틀을 가지고 있고요. 대부분 70% 정도의 기업이 연방 정부가 그동안 같이 일을 안 했던 기업에 투자하고요. 현재 한 200여 개의 스타트업에 투자가 돼 있고 또 추가 투자가 유발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면서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정보 분석력, 그다음에 정보보호 기술들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정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 개인정보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개인정보의 범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은 퍼스널 인포메이션이라는 용어보다는 PII라고 해서요.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그러니까 이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라고 해서 굉장히 포괄적 개념을 쓰고서 지금 규제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뭐 위치 정보, 뭐 주민번호는 기본이고 위치 정보, 바이오 정보, 개인의 생각. 여러분 개인의 생각이 어떻게 수집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항공사에 전화하시면은 다 녹취가 됩니다. 항공 보안을 위해서. 또는 뭐 증권사에 전화하시면은 거래 증적을 남겨서 녹취가 됩니다. 또는 컴플레인을 하시면 녹취가 됩니다. 그럼 녹취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상담사가 상담을 한 다음에 상담 결과를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 입력하냐면 뭐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음 하고 상담 결과를 입력하는데 거기에는 때로는 좀 블랙 컴퓨터모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경질적인 뭐 이런 것들도 기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역을 좀 상담 내역을 보면요, 제가 굉장히 민감한 내역까지도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오디트를 하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거의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집되지 않은 정보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고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렇다고 하면 너무 민감하니 내 정보는 내가 결정하게 해달라. 라고 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반영한 법령이 바로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제가 레거시의 붕괴와 새로운 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폰노이만 방식의 이 컴퓨터 구조가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양자 컴퓨터도 지금 연구하고 있고 많은 컴퓨터 시스템을 새로운 아키텍처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예를 들면 처음에 컴퓨터를 가지게 됐을 때 뭐 80년대나 이럴 때는 뭐 키펀치하고 할 때는 PC를 사도 메모리가 뭐 몇 메가 안 됐습니다. 4메가, 8메가입니다. 그거를 그 에디터로 보게 되고 거기서 뭐 C브레인이라는 그 16진수로 돼 있는 이걸 에디터로 이제 아스키 코드를 읽어내고 이런 과정에서요. 이 메모리를 다 보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분석이 이제 힘들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몇 기가 되는 메모리를 분석하는데 툴을 가지고 쓰면요. 몇 초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몇 시간 안 걸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제가 과거에 이제 포털사에서 근무하면서 게임 회사가 그 안에 게임 서비스가 있었는데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한 일주일 만에 그 메모리를 분석해서요. 그 메모리에 게임 아이템의 위치를 찾아내고 그 아이템의 값을 바꿔줌으로써 이제 게임 유저가 마음대로 게임을 휘젓는 거죠. 그래서 유저들이 떠나서 동시 접속자 수가 떨어지면 이제 매출이 떨어져서 게임이 이제 망가지게 되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이게 메모리 해킹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메모리 핵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는 메모리 읽는 속도가 너무 빨라졌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에 오면서 우리가 구축해놨던 대부분의 컴퓨터 시스템 폰노이만 방식이고 이 구조는 OS 구조라든지 뭐 뭐 프로세스를 활용한다라든지 라운드 로빈 방식의 어떤 처리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어떤 위치도 어떤 그 메모리 할당의 위치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분석하는 컴퓨팅 파워는 급속도로 증가했고 클라우드를 쓰면서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거든요. 공격자가. 그냥 가만히 시스템이 있어도 날마다 취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그 익스플로이트, 그 취약점을 우리가 익스플로이트라고 하는데 익스플로이트는 날마다 unknown,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익스플로이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unknown 어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게 이 말씀이고요. 그 unknown 어택은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를 들면 패치를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회사가 패치를 하면
그 리드 타임을 줄여주면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이게 알려지지도 않는 그런 익스플로이트가 대단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 익스플로이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알려지지 않은 걸로. 그러니 막기도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요, 전 세계에 그 누구도 알고 있지 않은 몇 사람만 알고 있는 그런 익스플로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사실은 국가를 위협하는 정도로 큰 위협을 주는 겁니다. 참고로 요 사이트가 뭐냐면요. 제로디움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게 블랙마켓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익스플로이트를 사고 파는 시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블랙마켓은 아니고요. 그레이마켓이라고 합니다. 그레이마켓에서 지금 보시면은 iOS, 애플 iOS의 익스플로이트를 팔게 되면요. 미니멈 50만 불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거 분석해가지고 5억에 이걸 팝니다. 그러면 요게 블랙마켓으로 넘어가면서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0배에서 100배까지 비용을 받고 팝니다. 그러니까 5억이면 50억에서 500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난번에 그 이탈리아 해킹팀 사건이 있었을 때 뭐 국정원이 이걸 사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요. 저희가 관심 있었던 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때 위키리크스에 이 해킹 데이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어느 기관이, FBI도 샀거든요. 어느 기관이 얼마를 주고 샀는지에 대해서 보니까 한 익스플로이트에 대해서 산 기관의 수라든지 평균 그 단가들이 있거든요. 요걸 계산해 보니 이 정도면 이거는 한 익스플로이트 하나에 뭐 몇백억은 기본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일 거고요. 최소한이 이제 노출된 게 최소한이라고 보면요. 자, 이 정도 규모의 시장이 운영되고 있고 그게 바로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익스플로이트 블랙마켓의 현재 운영 상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까지를 컨트롤 해내지 않으면 이제 국가적인 측면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적인 측면에서 통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뭔가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한다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 이런 감각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고를 보면서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집요하게 그런 그 로직을 만들어내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런데 그런 역량이 우리가 정말 당면하고 있는 본질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명확히 리스크를 따져내서 접근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해소되어야만이 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의 산업을 상당히 좀 지원하고 활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반적인 취지는 굉장히 빠른 기술의 흐름에 있어서 정보보호, 특히 이 사이버 공간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이런 대책들에 대한 관점이 있고요. 이런 관점은 국가, 사회, 개인, 어떤 커머셜 쪽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규제 어떤 움직임들이 아주 유연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숨쉴 수 있도록 많은 동료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